안녕하십니까.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조 1화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본칙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바로 송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만약에 송에 대해서 이 본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쪽에 강의해 놓은 게 많으니까 참조를 좀 하시도록 하고, 어째서 마조가 1화를 했고 백장은 귀가 먹었으며 황벽은 혀를 쑥 내밀었다. 도대체 마조 1할의 낙천은 무엇이며 백장과 황벽이 깨달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아주 선의 아주 골수 법문이 되는 것이죠. 독림총선사의 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명대지 제참심하야 상축 상수 용불임이라 단낭전류 전체연하니 일롱삼일 숙지음고. 그랬습니다. 미명대지, 큰 지혜를 밝히지 못하고 재참심하니 다시 참방하여 찾아왔더니, 찾을 심자죠. 재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참방하러 왔다. 참여할 참자인데 방문할 방자하고 쓰면 참방이라 그러면 큰 스님들 계신 곳에 가서 법을 묻고 인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아련한다 하는데, 그죠? 참방한다. 재참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가서 스님을 뵈러 가서 찾으러 갔는데, 여기에서는 이 독림상총선사, 소동파의 스승인 독림상총선사는 백장 스님이 원래 두 번째 갔을 때 미명대지라, 대지는 다 밝히지 못했다. 큰 지혜를 다 밝히지 못했다. 아직까지 공부가 좀 미진했다. 공부된 바는 있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백장이 3일 동안 기가 먹은 다음에 대지를 밝혔잖아요. 큰 지혜를 밝혔잖아요. 살바야라 그래요. 살바야. 그 일체지. 그다음에 일체종지. 일체종지를 깨달았다. 남김없이 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경지가 이 대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축 상수, 서로 쫓고 서로 따랐으나 용불임이라, 대용은 감당하지 못했다. 상축 상수, 그거는 이제 이렇게 불자를 이렇게 들어 보이고 즉해서 씁니까? 여의고 씁니까? 그다음에 불자를 걸어놓고 한 분이 이렇게 하고 또 거꾸로 질문했을 때 또 반대편에서 마조 스님과 백장 스님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서 한 걸 상축 상수라고 했어요. 서로 쫓고 서로 따르고 했는데, 그러고 다 상통이 돼서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그러하지 않고 마조 1할을 했을 때에 상통이 안 됐잖아요. 마지막에 할을 우악 했을 때 3일 동안 기가 먹은 게 아니라 황벽처럼 혀를 쑥 내밀거나 알았다 한마디 딱 했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불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대용은 감당하지 못했네. 1할을 했던 그 용의 세계, 어째서 마조가 1할을 했는고라고 하는 것을 백장은 처음에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상축 상수 용불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그 상황을 얘기했고요. 단낭전류, 그죠? 랑자는 파랑할 때 랑자잖아요. 파도를 자르고 전류, 흐름을 끊어서, 흐름을 잘라내서 전체 현안이, 전체가 다 드러나니, 온전한 체가 다 드러났어요. 이게 단낭전류라고 하는 게 마조의 1할을 말하는 거죠. 백장에게 남아있는 조그만 파랑이나 흐름이 있었다면 이걸 미세망념마저도 다 끊어내는 1할을 해서 체가 완벽하게 다 드러나게 했으니 일롱삼일 숙지음고, 한 번 3일 동안 기가 먹은 거를 누가 그 소리를 알겠느냐, 숙지음고 이랬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백아와 종작이라는 분이, 그죠? 검은 고를 이렇게 음을 키면은 다 알아들어요. 마음속을. 그 음을 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소리 철학이라고 하는 강의들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밀 레종이 앞에 비천상 가운데에 이렇게 중간에 글이 새겨져 있죠. 진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어서 일승지 원음, 그죠? 일승의 원음을 깨닫게 한다.
종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 일승지 원음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에밀레 종에 적혀 있어요. 그 종에다 다 새겨놨습니다. 원음을 깨닫는 왜 이 원음이 뭐냐? 원음은 대승기실론의 소에서 원효대사가 멋지게 이 둥근 소리, 뚜렷한 소리, 이게 어떤 원만한 소리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원효대사가 원음은 이름이다. 한 소리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전체를 이름교라 그래요. 한 소리밖에 없어. 부처님 한 말씀밖에 없어요. 이 이름은 일체음이다. 일체음이다. 일즉일체니까. 한 소리밖에 없는데 이게 모든 소리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음이다. 무소리다. 온갖 소리다. 그죠? 모든 소리다. every sound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말이죠. 무음이다. 소리가 별로 없대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 무음으로 보면 진공이고 이쪽으로 보면 묘유다 이 말이죠. 다 진공묘유 아니에요? 예. 진공묘유를 다른 말로 뭐 합니까? 뭐라 그래요? 진공과 묘유를 다른 말로 공과 유의 세계를 이게 두 개가 색과 공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이어서 진공과 묘유의 세계로 하나로 엮어놓은 것을 이름하여 중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쌍차, 쌍조의 세계다. 쌍으로 막고, 그죠? 막을 찾자. 쌍으로 비춘다. 막는 것은 공의 세계로 없애버리는 거고 절단중류한다. 지금 다 끊어냈다. 그러고 나서 쌍으로 다 비춘다. 다 비추게 됐는데 묘유의 세계가 됐다. 마조의 일화를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틀어 막아 가지고 묘유의 세계에 나오게 했어요. 이 마조 일할이 진공과 묘유를 다 표현했고 이 진공이 체가 되고 이게 용이 되니까 이걸 대기대용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으나 우리가 진정한 진공의 체를 우리가 여러분이 마조선사, 백장성사, 황벽선사처럼 이 무심의 경지를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묘유를 써먹지를 못해요. 대충 우리가 이게 이해는 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 진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세계인데 종을 왜 만드냐? 일승. 일승이라고 그러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일체승이잖아요. 일승은 일체승이죠. 일체승이에요. 여러분 화엄경이 뭡니까? 그 의상대사에 법계도에 보면 일승 화엄 법계도라고 돼 있어요. 화엄은 대승이 아니에요. 대승 소승을 떠난 거예요. 일승이에요. 일승이라고는 일체승이에요. 그럼 화엄의 세계는 소승 대승이 따로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화엄의 세계는 뭐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세계다. 여기에는 이단이니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외도니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화엄의 세계는 바다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바닷물 짠맛 하나 만들어 놓는 그 세계, 그게 일승의 세계예요. 그래서 바다를 비유합니다. 항상 화엄은 해인산매를 얘기해요. 바다예요, 바다. 근데 그 세계의 소리라고 하는 걸 원만한 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깨달음의 세계를. 마조도, 백장도, 황벽도 다 이런 걸 깨달았겠죠. 말로 하면 원음이라 그러고 도라 그러고 뭐 본래 면목이라 그러고 그렇겠지만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했어요. 이것도 결국 이게 원효대사의 주석이에요. 대승기실론서 주석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효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을 원효소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대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지음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백아와 종자기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원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서로 척들어서 아는 거. 한마디 했는데 저쪽에서 알고 여기서 표정 하나 지었는데 저쪽에서 알고 이렇게 아는 걸 지음자라 그래요. 그죠? 지음자라 그러면은 서로 뜻이 상통한 진리를 서로 나누는 세계. 그래서 지음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자를 지금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하루 한 번에 3일 동안 기가 먹었는데 누가 음을 알았던 고 이
음은 여기에서 보면은 에밀레종에는 종소리겠지만 여기서는 마조 1할이 음이죠. 그 소리 듣고 깨쳤다. 한 소리 듣고 하라는 소리에 깨쳤다. 종을 쳐서 일승의 원음을 알게 해줬다. 할이라고 하는 것도 음이다. 깨닫게 해주는 소리다. 이제 이런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 다 알았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마조 1할의 낙천은 어째서 할을 했는고, 어째서 할을 했는고, 마조는 어째서 할을 했는고, 이런 공안을 가지고 화두 참선을 쭉 하셔서 일념삼매가 돼서 황벽처럼 자기도 모르게 혀가 쑥 나온다든지, 귀가 먹었다가 귀가 팍 터진다든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본래 근본 체화용이 드러나가지고 화들짝 알게 된다. 그걸 호할 견성이라, 그런 걸 이름하여 견성이라고 한다. 우리 이제 성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멋진 개송이었습니다. 다음에 상방익 선생의 송입니다. 우제유원상 미귀하야 천공홀지 일성례라 영매이득 춘소식하니 불비산도 일례계로다 그랬어요. 상방익 선사도 참 멋있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비가 개어도 이 제자 참 멋있는 제자입니다. 비가 개었다는 제자예요. 쓰기도 어렵잖아요. 비우 밑에 가지런할 제자를 썼어요. 이게 비계일 제자라 그래요. 예, 비가 개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깔끔하고 깨끗하면서 너무 좋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싹 씻겨 나가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맑고 깨끗해요. 먼지도 싹 쓸려 나가고 그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뭐 모기가 있다든지 벌레도 있고 한데 그게 자연적으로 그냥 물이 싹 씻겨 내려가서 비가 개이고 나면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번뇌가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를 이 제자를 써요. 그래서 제월이라 그래요. 그죠? 제월. 제가 정각을 받은 우리 통강 큰 스님의 법호가 제월 통강 스님이세요. 이 제월이라는 호를 탄어 스님이 주셨잖아요. 달인데 이제 스모그라든지 미세먼지가 없이 비 오고 나서 깔끔하게 싹 거쳐 있는 아주 깨끗한 상태의 달이 제월이에요. 달은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이게 달이 진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좀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먼지도 낄 수 있는데 깨끗하게 비가 와서 다 개어 있어요. 제월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가 개어 있다. 비가 개어 있다. 이 우리나라의 멋진 이 그림, 우리나라의 그 그림으로서는 국보가 3개밖에 없는데 겸재정선 선생의 인왕제의 색도, 금강전도,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 뭡니까? 세한도, 이렇게 3가지가 국보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인왕제색도, 인왕산에 비가 갠 뒤의 모습, 제색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라는 뜻이 아니고 비가 갠 뒤의 모습을 그린 거죠. 친구가 병이 나서 아픈데 빨리 나사라 하고 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인왕산 바위가 아직까지 물에 젖어 있어서 저렇게 시커멓게 그렸단 말이죠. 참 멋진 노년에 저게 저는 저 전시할 때 가서 봤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겸재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컸어요. 1m가 훨씬 넘는 그 노구를 이끌고 실제로 그래서 진경시대라고 하는 건 중국의 산수나 생각의 상상의 산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그대로를 진경을 그렸다. 우리나라의 주체성이 드러났다 해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라는 말이 나오고 중국 산수나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그렸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대표적인 그림이 저게 인왕제색도다 이랬어요. 인왕산의 비갠 뒤의 모습을 그렸다. 저기의 핵심은 제자다. 제자. 비겔 제자다. 그러면 저걸 무엇을 상징했느냐? 친구가 저기 있는 집들은 전부 스승의 집이고 친구가 사는 집이고 저 밑에는 자기가 살던 곳이고 이래요. 그래서 저기를 그려가지고 병이 났는데 지금 병이 난 게 비가 오는 거와 같고 자네도 빨리 병이 나서서 말갛게 다시
비갠 뒤에 깔끔하게 병이 완치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던 예전에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그 시절로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해서 그런 발언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이 인왕제석도입니다. 불행히도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떴고 저 그림은 친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서 이와 같이 남아 있어요. 비가 개고 나서 구름이 논이러요. 여러분 이제 비가 탁 해서 깨끗한데 이제 또 구름이 좀 슥 옵니다. 그죠? 그래도 이건 맑아요. 그래서 구름이 탁 이렇게 놀고 있는데 상미기라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했는데 비계어도 구름이 놀아서 아직 돌아가지 못했는데 천공 맑은 하늘에서 호련히 한 소리에 병력이 있었다. 와, 이거 여러분 표현 너무 멋있어요. 비가 싹 개어서 백장이 한번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 만나서 마조를 만났는데 첫 번째 깨달았는데 아직 완벽하게 맑고 깨끗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향상구 세계가 아직까지 덜 끝났어요. 그걸 갖다가 유운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구름은 다시 그 맑은 세계를 가리는 거예요. 빛을 가리고 달을 가리고 산의 맑은 산색을 가리는 이렇게 번뇌가 또 조금 낀 거죠. 공부가 다 안 된 거를 공부 한 번 됐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를 우제유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직 돌아가지 못했는데 어디로 못 돌아갔습니까? 근본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본래의 마음자리, 무심청정의 자리로 다 돌아가지 못했는데 백장의 상태를 이와 같이 설명을 했네요. 근데 맑은 하늘에서 호련히 한 소리의 병력이 있었다. 맑은 하늘이 여기서는 이제 마조를 의미하겠습니다. 하나의 티끌도 없는 마조의 완벽한 무심의 상태에서 호련히 한 소리의 이 병력이 있었다. 병력, 금강, 그렇죠? 바즈라, 일할, 이렇게 병력과 같은 일할의 소리가 있었다. 이게 이제 마조의 일할을 의미합니다. 영매, 산봉우리에 매하는 이득 춘소식하니 산봉우리의 매화의 소식은 이미 봄 소식을 얻었으니 산의 그 복숭아 산도화 산의 복숭아가 이 일시에 피는 것은 비교할 게 못 되네. 여러분 복숭아 꽃이 먼저 핍니까? 매화 꽃이 먼저 핍니까? 매화 꽃이 먼저 피죠. 매화가 그래서 봄을 알리는 추운데도 매화가 피지 않습니까? 산봉우리에 이미 매화의 소식이 봄 소식을 얻었는데 봄이 왔다는 거 다 알려줬어요. 근데 복사꽃 피는 거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매화와 복숭아의 비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매화 그러면 뭡니까? 매화, 설중매, 그죠?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저기 분당에 있는 거기서 박사 과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매화가 제가 좋아하는 매화가 두 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 매화를 저는 꽃을 별로 좋아할 줄 모르고 몰랐는데 어느 날 그 한국학대학원으로 기숙사에서 한국대학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서 매화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냄새지? 아직 추운데 저쪽에 눈도 와 있고 뭐 영상 영화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추운데 꽃향기가 확 나요.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매화가 폈어요. 온 세상이 눈인데 아직 눈이 있는데 남아 있는데 매화가 딱 펴 있어요. 야, 이게 매화구나. 저 여기서 매화에 반했습니다. 선비들이 늘 매화시를 짓거든요. 모든 선비들이 매화시를 지어요. 설중매라고 하는 게 절개의 상징이잖아요. 그 추운 고난을 뚫고 튀어나오는 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매화 향기를 느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출가를 해서 보니까 말이죠. 향성무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경봉선사의 서예 작품에 보시면 향성무진이라는 말씀이 글을 많이 써놓으셨고 무진을 빼고 그냥 향성만 쓰시기도 해요. 그러면 향기소리래요. 향기소리. 향기소리가 다함이 없다. 이제 저는 이 매화 가지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쭉 가고 있는데 눈으로 매화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향기가 탁 이렇게 왔는데 나보고 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이게 향기 소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막 이러는 거지, 그죠? 예.
귀로 본 거예요. 귀로 본 거예요. 귀로 매화를 본 거죠, 먼저. 그러고 나서 가서 향기를 맡아본 거죠. 향기가 소리를 질러주잖아요. 이런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화가 멋진 매화가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래서 매화는 절개를 상징한다. 그래서 유명한 개송이 이런 구절이잖아요. 매일생한 불매향이라. 매화는 일생토록 추워도 향기는 팔지 않는다. 선비 군자의 아주 그냥 그 사군자 할 때 매화가 들어가잖아요. 매란 국죽, 매화, 난초, 국화, 그죠? 대나무. 이게 사군자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으뜸에 들어가는 게 매화예요. 봄에 눈을 뚫고 나온다. 국화는 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 핀다. 이게 이제 여러분 매화의 절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래놨어요? 산봉우리에 이미 매화가 이미 펴서 봄 소식이 왔는데 산에 복숭아꽃 피는 거는 아무리 많이 펴도 매화 한 송이보다 못하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도화라고 하는 거의 상징을 아세요? 도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도예지로 이동을 해가지고 도예지에 자라서 이 복숭아꽃 이런 거 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뭐 이러는데 복사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해인사에 출가를 해서 서울에서 해인사 가다 보면 이제 김천을 지나서 가요. 김천을 지나서 가는데 봄에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김천 해인사에서 나와서 김천을 가는 그 국도를 좀 가는데 국도변에 복숭아꽃이 가득 펴 있어요. 와, 여러분 이 도화원기라고 이 도연명에 도화원기라고 있거든요. 유명한 시가 그 기록이 무릉도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도화원에 복숭아꽃이 피어 있고 복숭아꽃은 도교에서는 신선들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천갑자 동방삭이 서왕모에게 천도 복숭아, 하늘에 있는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했잖아요. 이 복숭아가 여러분 장수의 상징입니다. 김홍도 그림 보면 이렇게 복숭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 다 도교적인 거예요. 불로장생하는. 제가 분당에 사는데 그게 탄천이라고 흐르거든요. 탄천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탄탄자 탄천이에요. 탄천이 있는데 시커먼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 그 성남시 그런데 거기에 전설의 시에 대해서 소개에 들어가 보십시오. 삼천갑자 동방삭이 저승사자가 아무리 와도 찾을 수가 없대요. 도망을 다녀요. 한국까지 왔대요. 한국까지 와가지고 탄천에 왔는 모양이에요. 탄천은 원래 이름 탄천이 아니었는데 또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염라대왕이 빨리 잡아와라. 쟤는 지 수명을 어기고 막 지금 살고 있다. 서왕모한테 복숭아를 훔쳐 먹고 말이지. 그래 지금 가서 빨리 잡아와라. 그래서 일직사자, 월직사자, 뭐 이렇게 저승사자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저승사자가 탄천에서 계속 수투를 이렇게 씻고 있었어요. 수투를 이렇게 계속 씻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하시오? 이래요. 그랬더니 아유 수치 너무 더러워가지고 깨끗하게 좀 만들려고 좀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석이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는데 숯을 씻어서 깨끗해진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네. 그래가지고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탄천이랍니다. 그 분당 성남 있는 그쪽에 탄천이 있잖아요. 한강까지 오지요. 그게 탄천이래요. 그런 게 이제 복숭아꽃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복숭아꽃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 이제 김천을 지나서 운전을 하면서 느꼈어요. 와 이건 몽롱하네. 사람을 말이죠. 어떻게 다른 세계 팝콘 튀겨 나오듯이 몽롱하게 몽롱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련하게 만드는데 아주 이상한 색. 이게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납디다. 그래서 이 도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명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화살이라 그래요. 도화살.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말이죠.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그 몽환적으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돼요.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선이 먹었던 이 그 신선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게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걸 쫓아서 쭉 도화원기 보면은 쭉 그냥 복숭아꽃을 쫓아가다 보니까 무릉도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반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도화살이라 그래요. 요즘은 명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화살이라 그러지 않고 도화살 인기살이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시선을 끈다. 근데 확실히 여기에서는 좋은 뜻이 아니죠. 이 시에서는 매화하고 복숭아꽃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이 매화가 뭡니까? 예, 마조일알에 번쩍하고 이 칠통을 타파한 백장의 세계. 봄 소식이 왔다 이 말입니다. 봄 소식이 왔어. 그 다음에 있는 복숭아꽃 아무리 피워봐야 견줄 바가 없어. 이 마조 일알에 번개 같은 일알에 이미 온 산에 매화꽃이 피어서 봄 소식을 전해주고 있으니 복사꽃이 아무리 피어봐야 그게 매화에 비교할 바가 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요 영운도화를 한번 할 겁니다. 영운 지근선사는요 마지막 오도성이 말이죠. 복숭아꽃이 나와요. 이건 또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봄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 복숭아꽃 피어 있는 거 보고 봄을 찾았네. 여러분 영운 지근선사는 복숭아꽃 핀 거 보고 깨쳤어요. 그래서 영운 지근선사는 화두가 영운도화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향산구에 유명한 공안이 있어요. 거긴 또 복숭아꽃이 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돌아다녀 봐야 봄을 찾으러 돌아다녀 봐야 우리 집 앞에 복숭아꽃 피어 있는 걸 내가 몰랐어. 이게 이제 오도성이었습니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자를 공부하고 한시를 공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지금 이거 27자 가지고 제가 얼마나 지금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씹으면 씹을수록 잠이 불어나는 맛이 있어요.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제 유운이다. 한번 깨달았는데 아직 완전히 못 깨달은 상태를 비가 개인 뒤에 다시 구름이 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한 소식 했는 거를 일화를 갖다가 번개의 벼락에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맑은 하늘을 마주에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매화가 펴서 봄 소식을 온 걸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 3일 동안 귀가 멀은 소식은 뭐겠어요? 캄캄한 겨울이겠죠. 춥고 아주 싸늘한 겨울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마조일알 낙체를 딱 알았을 때 매화가 핀 걸로 표현을 했다. 그다음 다른 개성 보시겠습니다. 불인청이 송하되 마조 친전 고불심하니 대웅회해 시 지음이니라. 당시 일할 농 3일하니 무견 무문 직지금이로다. 이번 개성은 좀 쉽습니다. 보시니까 아시겠죠? 마조가 친히 고불심을 전하니 옛 부처의 마음을 전하니 대웅이 회해 백장회해라 하지 않고 대웅회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대웅은 석가세존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법화경에 여기에서는 백장스님이 대웅산에 살고 대웅봉에 살고 계셨다. 백장산 대웅봉에 살고 계셔가지고 대웅회해라 그러면 백장스님을 상징하는 거다. 대웅회해 백장스님이 시지음이라 음을 잘 알았구나. 일알의 낙처를 잘 알았구나. 일알의 낙처를 알았습니다. 당시에 일알로 3일 동안 귀가 먹었으니 무견무문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이 직지금이라. 지금이라는 말이 여러분 뜻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뜻이에요. 그죠? 지금이란 뜻이. 그러니까 지금에 그때부터 줄곧 지금에 이르렀구나. 쭉 지금까지 이르렀구나. 백장이 깨달은 바 3일 동안 기가 먹어가지고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백장이 3일 동안 귀먹은 덕에 그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는 경계 듣는 경계가 다 끊어진 진리의 세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임재종의 가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구나 이랬습니다. 이 개송은 좀 빨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개송입니다. 숭숭공이 송하되 일할 벌령 3일농 하니 일할에 도리어 이 번이라고 하는 건 뒤집힐 번자거든요. 우리 번역하다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번을 도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리어 3일 동안 기를 먹게 명령영자는 하였으니 하여금 일할이 도리어 3일 동안 기를 먹게 하였으니 상봉 수식 대가공고 서로 만났을 때
누가 대가의 공을 알았으리. 여기 공이 빌공자가 아니고 공사 구분한다 할 때 공이잖아요. 대가 공을 누가 알았겠느냐. 상봉했을 때 마조와 백장이 서로 만나가지고 만났을 때 할을 한 거를 대가의 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공과 사가 나오는데 이게 대가공이라 그랬거든요. 마조의 일화를 대가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 제자니까 공부 덜 끝났는데 막 대충 인가해주고 너 법을 다 깨쳤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공적이래.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그죠? 아주 안 된 건 안 된 거야. 아무리 너가 사랑스러운 제자여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법을 전해줄 수는 없지. 인가해 줄 수는 없어. 이걸 대가의 공이라 그러죠. 마조 스님의 아주 진리에 철저한 그런 상황을 대가의 공이라 그래서 사적으로야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이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마조 일화를 한 거를 대가공이라 그랬어요. 서로 만나가지고 누가 이 대가의 그 공적인 것을 알겠는가. 백장이 3일 동안 기가 멀었을 때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자기가 공부가 됐는데 왜 저러시나.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공을 바란 것. 대가의 공이었다. 춘향, 수유, 무사력이나 봄볕은 비록 사사로운 힘이 없으나 말이죠.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얘는 좀 많이 비춰주고 여기는 좀 적게 비춰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태양 골고루 다 비춰주는 겁니다. 아무데나 그냥 다 똑같이 비춰줘요. 봄볕은 비록 사사로운 힘은 없으나 화금, 그죠? 화금이라는 게 이게 금이 얼굴 뺨이에요. 이게 고기 육다리리 붙여져 있잖아요. 여기 뺨이에요, 뺨. 근데 화금 그러면 여러분 꽃의 뺨이에요. 표현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꽃잎을 꽃시울 꽃잎을 꽃뺨이라고 표현했어요. 화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꽃시울이 화금 영교 취차홍고 그랬어요. 봄볕은 비록 사사로운 힘은 없지만 꽃시울은 차라리 말이죠. 하여금 취차홍 차서를 취해서 붉어졌던 거 순서를 따라서 점점 붉어졌구나. 비록 봄볕은 아무 사심 없이 이렇게 공적으로 비춰졌지만 이 꽃은 말이죠. 꽃이 차츰 빨개져요. 그죠? 차츰 빨개져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무사력입니다. 계속 비춰가지고 꽃이 점점 예뻐지게 하려고 또 그 다음에 비춰주면 더 피고 활짝 피고 할 때까지 서서히 피어나가는 과정을 사심이 없이 피게 만들어줬죠. 공적으로 했죠. 근데 꽃은 저절로 빨갛게 피었잖아요. 취차홍이여 순서를 따라 점차 붉어짐이요. 여기서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백장이 다 깨달은 걸 말하죠. 약간 꽃이 처음에 필 때는 조금 피었어요. 7부만 폈어요. 백장이 공부가 다 안 되고 조금 펴 있다가 이게 7부, 8부 해서 활짝 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적인 마음이 없이 공적으로 빛을 비춰주기는 했지만 꽃은 점차적으로 피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마조는 사적인 마음이 없지만 백장은 서서히 화들짝 피었다. 피게 되었다. 첫 번째 깨닫고 두 번째 깨닫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이게 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붉어졌다. 우리가 이게 단전할 때도 이게 단이 붉은 단자 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익어지면 빨개져요. 이게 붉은 단자예요. 이게 홍이라고 하는 게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풋사과, 덜 익은 거. 덜 익은 게 익어진 거는 전부 이렇게 완벽하게 빨개지잖아요. 그죠? 빨개집니다. 그래서 익어진 것을 빨갛다. 단전할 때 저게 붉은 단자지만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센터 이렇게 얘기하죠. 서양 사람들은 이제 볼텍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볼텍스. 이게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라 그러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미국의 세도나 같은 엄청난 기운이 집적된 엄청난 그 명상 센터 같은 거를 이제 볼텍스라는 표현을 막 써가지고 기운이 에너지가 전부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 근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 단위예요. 모든 게 녹익어 가지고 꽃이 피듯이 활짝 피는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 여러분 꽃의 뺨이라 그랬어요. 꽃의 뺨이 점점 붉어졌다. 마치 젊은 애들이 말이죠. 점점 커지면서 얼굴이 빨갛게 됐다. 이제 그죠? 처녀가 아주 그 성숙해 가는 과정을 마치 화금이라고 표현하듯이 그래서 익숙해져서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듯이 선사가 공부가 다 끝나는 과정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마조는 하늘에 태양같이 빛을 비춰서 꽃을 피워줬다. 참 멋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삼불시 조옹이라 마지막에 순서 점차적으로 붉어졌으며 완성되어 가며 깨달아 가며 다 좋죠. 사삼 사씨의 셋째가 조옹 낚시꾼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사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사삼은 이렇게 좀 아셔야 됩니다. 현사사비선사가 원래 속성이 사씨였어요. 사씨, 감사할 사자. 사씨 집안의 셋째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삼이라 그랬대요. 출가 전에 아버지가 낚시꾼이어서 열심히 낚시를 했나 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낚시를 했어요. 아버지 따라서.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이게 큰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삼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씨집 셋째 아들. 조옹, 낚시꾼. 출가하기 전에 별의별 그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현사사비선사는 출가 전에 낚시꾼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꽃이 점차 붉어지며 사씨의 셋째 아들이 낚시꾼이 아니네. 현사사비선사가 얼마나 큰 도인인지 아세요? 현사사비선사가 덕산 스님, 그다음에 설봉 스님, 그다음에 이 현사사비선사예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나한계침, 그다음에 벽안문익. 이래서 이게 벽안종이 된 거예요. 이 현사사비선사가 설봉선사의 아주 기가 막힌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두타라 그랬어요. 비두타. 현사사비선사가 얼마나 두타고행을 많이 했으면 별명이 비두타입니다. 비두타예요. 그 철저한 고행을 했는데 여기에 이 스님이 더 이상은 낚시꾼이 아니네. 낚시꾼이었는데 낚시꾼이 아니네. 조사가 됐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백장이 활짝 눈이 열렸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말이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삼불시 조옹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증도가의 남명송에 보면 말이 그렇지 않아요. 사삼본시 조옹이다. 현사사비선사 그 사씨집 셋째 아들은 본시, 불시가 아니라 본시라고 돼 있어요. 본시, 현사 본시. 본시를 불시로 여기는 바꿔놓은 거예요. 증도가 남명송에 있는 현사, 사비선사, 사씨집 셋째 아들은 본래 낚시꾼이었느니라 하는 구절이었죠. 그러면 아무나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 그다음에 본래 어떤 직업을 가졌든 다 될 수 있다는 거를 여기 불시로 바꿨어요.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낚시꾼이 아니네. 이제는 조사가 되었네라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현사사비선사는 낚시꾼으로 아버지 직업을 이어서 가업을 이어서 30년 동안 낚시를 했대요. 그러다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불교는 방생을 하는 거잖아요. 불자들이 낚시하고 그러지 맙시다. 손맛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손맛이라는 말을 씁니다. 손에 물고기가 딱 잡히는 그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물고기는 말이죠. 목숨줄이 걸린 거예요. 우리의 하나의 그 손맛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이 물고기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데 그걸 기뻐할 일입니까? 살생을 금하라고 하는 불교의 그 내용에 봤을 때 30살까지 낚시꾼의 아들로 낚시를 하다가 출가를 해서 현사 사비선사가 참회를 하고 두타 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봉 의존선사에게 깨달음을 인가받고 큰 조사 스님이 됐었다. 그래서 현사 사씨 셋째 아들 사삼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비아냥거린 거죠. 아유 사씨집 아들 그 낚시꾼 주제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였겠지요. 그러나 이 벽안종의 위대한 선사가 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원래 사시집 셋째 아들 그 낚시꾼이 더 이상 낚시꾼이 아니네. 혁범성성했다. 범부고쳐 성인됐다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조 일할의 어떤 낙처를 가지고 이와 같이 멋진 개송들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시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은 말이죠. 태양은 사사로움으로 햇볕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사가 되기도 하고 범부가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불법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광명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고 힘들어서 못 살겠고 세상은 우리에게 공평무사하게 법을 비추어주고 있다. 우리가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들고 이 조사의 마음과 이심전심이 되도록 정진을 잘하는 그런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조 일할에 백장과 황벽이 깨치고 그 대용을 마조를 보지 못했지만 그 대용을 깨달은 황벽이 임제에게 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60방맹이를 때렸다. 그런데 또 임제는 말이죠. 그 밑에 제자들에게 할을 한단 말이에요. 마조 일할을 쓰죠. 이게 이제 임제종의 연원이 일할에서 비롯됐지만 방맹이를 쓰기도 했다가 할을 쓰기도 했다가 자유자재로 자재용이다. 자유자재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머물지 않고 이와 같이 자유자재하게 쓰게 된 것이 향상과 향하를